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20세기를 살아내기 위해 경험했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21세기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전히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이름을 얻고 있는 사람들 역시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여전히 그 기반 위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요. 오늘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인생학교에서 설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게 물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우려가 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보자는 의미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타 채널에서 허락 없이 빌려왔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살이에 좀 어두워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자산인데 그것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한다는 게 참 유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두고 갈 뿐이라는 부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정은 박사님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가능한 세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으면 안 두려워져요. 왜? 다른 세계에 대한 꿈을 못 꾸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밀려날까봐. 그 꿈을 꿀 줄 모르고 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의 미래 희망이 그냥 건물주인 거군요. 내가 건물주 많이 알거든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알고 있는 세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한 세계가 건물주밖에 없는 빈곤한 상상력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우린 모두 먹고 사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돈 버는 거 보니까 돈 잘 벌는 건 운이더라고.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다 운이라고. 지금 있는 딱 정해진 세상 내에서 이거 돈 없으니까 안 돼. 이걸로 모든 문제를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돈과 관계없이 다른 세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꿈을 꾸는 거.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돈이 붙기도 하더라고. 안 붙어도 상관없고. 왜? 내가 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재밌게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잖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돈이 생기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돈 생겨도 안 행복해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면 영적인 진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오직 영적인 진화에 있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영혼이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미라고 하는 카타르시스인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김정은 박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칙센미하이가 얘기하는 재미, 플로우곡선이에요. 재미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공부할 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실력은 뛰어난데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지루해. 내 친구들이 그래 요새 다 잘렸거든? 그렇게 뛰어난 애들인데 대기업 사장, 부회장 이런 애들인데 올해 다 잘렸어. 삶이 너무 지루해. 이게 노인들의 정서가 이래요. 반대로 젊은 애들은 무슨 정서야? 실력은 얼마 안 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떤 정서가 되냐면 불안해.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 지루함, 불안함, 재미야. 뭘 선택할래요? 재미요. 그죠. 지금까지 뭘 선택하고 살았어요? 불안함 선택하고 살았잖아. 왜? 수제적 관심이 없어. 데이터도 없어. 불안한 거지. 김정은 박사는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독일에서 뭘 전공을 했고 또 저 사람은 뭘 전공을 했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내가 전공한 그 사람은 뭘 전공했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쫓아왔다고 하면 21세기는 더 이상 누군가를 보면서 쫓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 세상의 표준,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양반이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냈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말이 그거예요. 창조는 편집이라는 거죠. 뭔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조합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면 그것이 창조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나만의 것이 없다는 것이 인생학교의 지론과 맞닿아 있죠. 이 편집에 대해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던 거고요. 핸드폰이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고 또 음악을 듣는 아이팟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게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또한 이 스티브 잡스는 기술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섞은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애플의 제품이죠. 이 개념조차도 스티브 잡스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이미 19세기 말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걸 20세기에 구현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또 저희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도 김정은 박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의식의 흐름과 재미는 동의어예요. 플로우라는 얘기를 칙센미하이라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자가 인간이 추구하는 재미의 본질이 뭐냐? 플로우더라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플로우를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푹 빠져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데 재미있어야 생각이 날아가요. 멍하니 있는데 거기서 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죠? 어릴 때 그런 경우 많죠. 재미있으면 저절로 창조적이에요. 어린 애들은 다 창조적이야. 왜? 재미있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빗자루 갖고 어른들한테 주면 뭐예요? 청소하지. 근데 똑같은 빗자루를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더 하나 달라가. 빗자루의 맥락을 바꿔버리는 거야. 왜? 재밌으려고. 재미있나 없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닌자 거북이 5번 해보세요.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당이 만든 배는 무슨 배? 거북선. 그거 봐. 세종당이 무슨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안 하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면서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재미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아. 새로운 자극에 대한 그 예민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질문의 내용도 뭔지 몰라. 내가 알던 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창조. 창조의 핵심적인 전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플로우가 의식의 흐름하고 같은 얘기라고 했죠. 무슨 얘기예요? 창조하고 재미하고 같다. 자,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데이터 축적하는 거예요. 편집의 단위를 쌓아 올리는 거죠. 편집이란 에디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편집의 결과물은 뭐예요? 메타언어. 남들이 못하는 개념들을 갖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지. 재밌지. 돈은 따라오는 거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못 보는데 돈이 어떻게 벌리냐고. 그래도 그걸 보고 있으면 벌릴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이거지. 돈은 따라오면 다행이고 안 따라와도 나는 다른 세상을 보고 재밌게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 삶에 재밌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봐라 하는 조언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는데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꾸라. 실존적 자아와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재미의 부재가 피부로 와닿아요. 일본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진짜 TV에서 핫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일본의 한적한 시골 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뭐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존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러겠어요? 내 관심사,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 실존적 자아와 부딪히는 경험, 이게 장소를 바꾸는 경험으로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을 모셔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분이죠. 그 송기령 작가님. 이분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죠.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야 하는 호명사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현재 데이터상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였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봅시다. 그리고 인생학교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그냥 같은 전공에서 같은 공부를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병정들 모아놓은 장난감 집합처럼. 그렇지 않고 성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성을 각자 발휘한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엮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꿈, 같은 꿈.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꿈을 보고 모였다는.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전체를 이뤄나갈 때 레고 블록처럼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끝까지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나밖에 없거든요. 이 분야는. 내가 여기서 끝내줘야지, 아니면 전체에 큰 구멍이 생기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공정함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좀 급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또 내 개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준비가 네. 된 사람한테 희망인 거고요. 네. 그렇지가 않고 준비가 좀 덜 된 사람한테 매정한 거죠. 조직이 작아지고 인간이 커지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조직을 계속 키웠어요. 이유는 기계 소비가 들어오고 생산이 커지면 판로가 늘어요. 그러면 더 많은 어떤 주문이 들어오고 원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기체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막 10만 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이 더 구조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작은 형태의 단위로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은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의 가장 큰 탤런트에 요구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요만큼이죠? 더 하셔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질 수 있도록 환경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증강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증강을 끝까지 하면 회사에 안 다녀요. 나가지. 그렇죠. 왜 여기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패러독스 같은 건데, 조직이 스케일러빌리티를 끝까지 요구하면 결국에는 인간은 본인 자체가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던 건 뭐였냐면, 조직은 작아지고 인간은 커지면 결국 인간이 조직이 된다. 그럼 내가 회사가 되는 거예요. 1인 컴퍼니. 그리고 돕는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이 강화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유가 그분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박사님 같은 분이 늘면 서비스가 활황이에요. 사람이 하던 노동을 플랫폼으로 더 이전시키거나 강화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걸 발견했던 거.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에 온 것 같아요. 조직이 팽창해서 수축 모드로 가기 시작했다. 조직이 팽창해서 수축 모드로 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일단 큰 일은 같이 해야 돼요. 뭐 작은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일은 뭐 복숭아 나무 아래서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야죠. 여전히 공동체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개인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가져와야 내가 더 발전되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차이는 어떤 거냐면 연좌와 연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나 빼고. 그 연좌. 조별 과제 비극. 그런 거고, 균등히 공평히 각자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를, 이건 이제 어벤져스예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같이 적을 무찌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사회의 공정함은 어벤져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강점은 내가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같이 있어야 돼요. 송 작가는 미래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학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회사는 원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미래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거대해진 세상에 길들여지면서 본래의 꿈을 잃어버렸던 거죠. 이걸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은 과거 한반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먼저 그 이전에는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반만년 세월 동안 이 패턴에서 변한 적이 거의 없었죠. 전란을 겪게 될 때를 빼곤 말이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지도층을 제외하고는 글을 몰랐습니다.
비록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사 한글을 창제하셨다고는 했지만 어차피 글을 배워도 이 신분제도에 가로막혀서 배우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었죠. 이것도 반만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 규칙이 깨진 건 한국전쟁 이후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출발을 했고요. 모든 아이들, 즉 남녀의 구별이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반만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뽁짝뽁짝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가 되면서 외국의 구호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죠. 이제부터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서구 사회가 만든 문물이었다는 거죠. 이 사회 제도에서부터 법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 깡그리 서양의 것들로 통으로 가져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간지나 보였고요.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이런 기반 위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어떤 꿈이었냐? 지독하게 가난을 경험했던 이 양반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로 자신의 꿈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이 꿈에 동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와중에 그보다는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제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무조건 제일을 꿈꾼 거예요. 세계 제일의 꿈을 꾼 이 삼성은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해냈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와 장사를 시작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현대사회를 꿈꿨죠. 그가 꿈꾸는 현대사회에 매료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현대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재벌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업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와 같이 동참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렀고요. 더 나아가서 고객들까지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SK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내세우고 여전히 SK 조직원들과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꿈들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된 건 사실 90년대에 오면서부터였고요. 그 사회주의를 꿈꾸던 이 나라의 좌파 지식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노동쟁의를 벌이면서 이 직장이라는 곳이 그저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됐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회사는 원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을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을 돈을 받고 자신의 노동을 파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만든 이 나라의 망국의 병이 되어버렸죠. 그 송기령 작가가 말하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사실 원래 그랬던 것을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송 작가도 큰 일은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헤쳐 모여 하더라도 우리들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야만 이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냐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건 너무도 명확해서 빠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곧 AI와 로봇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돈은요,
이 분야로 쏟아지고 있죠. 이건 개인들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낙후돼 버리면요,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해집니다. 이 나라의 인지들이 모여서 이곳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들이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핵개인의 시대가 올 수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에너지 분야의 문제가 있죠. 지금은 전기차 시장 때문에 2차 전지가 몇 년간 엄청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러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기차는 차세대 엔진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임시로 운영되는 형태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미래의 에너지는 태양광도 풍력발전도 아닙니다. 미래의 에너지는 핵에너지와 수소에너지에 활용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린 정책이라고 부르면서 시민단체들 불러다가 데모해갖고 그 핵 관련 시설들을 정지시켜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중국의 뒷돈을 받아먹은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사실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앞장을 서서 판을 벌려서 그렇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인 커넥션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워낙 광범위하고 큰 데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쉽사리 건드리질 못하니까 그렇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중국의 태양광 그 패널들 다 받아들여 와갖고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산업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거 참 참 그래요 이게. 그리고 다음에 금융산업이 있어요. 미래의 금융산업은 전자화폐라고 부르는 그 코인의 시대로 갈 겁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엄청나게 또 쏠려버렸죠. 왜 비트코인에 돈이 쏠리는지 아세요? 미래 화폐는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제대로 된 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에 기대해서 코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그것뿐이지 비트코인 자체가 미래의 코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약속입니다. 그 밑바탕엔 신용이 깔려 있죠. 사람들이 이 코인을 무조건 만든다고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코인 안에는 신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정도 돼야 이제 그 신용이 겨우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요. 그 대신에 비트코인은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금처럼 어떤 금리적인 기준은 될 수 있어도요, 돈처럼 돌아다니면서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쓰이고 있는 일반 화폐처럼 그 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신 신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돈을 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코인의 시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산업들을 핵개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 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 그만큼 공헌을 하고 신용을 쌓아온 기업이 아니라면 미래화폐가 되는 코인은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될까 싶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들이 이것들을 다 보고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계의 석학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사들은 전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식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요.
역사학자는 역사만을 쳐다보고요. 심리학자는 심리만을 쳐다보고요.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만을 쳐다보니 이 큰 그림이 전혀 보이질 않죠. 또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소위 경쟁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들은 곧 도태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저희를 만난 것뿐이지 미래 사회는 정확하게 저희 인생학교에서 분석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21세기는 공인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던 모르던 그런 방식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미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CCTV가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덕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붙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그렇죠. 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블랙박스 같은 기록들이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요. 그 미국의 어떤 교수가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전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커피숍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는 정말 국뽕에 찬 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심이 높다거나 양심적이고 질서의식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정말로 이런 구라들은 정말이지. 자, 보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훔쳐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훔치면 걸려요. 그 CCTV라고 하는 그 기록 영상의 망이 워낙 촘촘해서 어설픈 도둑질은 바로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양심이 있어서 도덕성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술자리 같은데 술집 같은데 스마트폰 분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걸 모아서 팔아갖고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심지어는 그 렌트카를 잔뜩 빌려갖고 해외에다 팔아먹는 조직까지 있어요. 그 스케일이 정말 좀 더 다양해지고 커져서 그런 거지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놀라운 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 제발 좀 이 국뽕 찬 소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그 인성교육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 인생학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미래 세대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요. 바로 이것이 인성교육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미 공인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공적인 영역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SNS 활동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이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회의장에서 딴짓거리 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촘촘한 관계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다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상품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다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먹는 쌀 한 톨도 하늘과 바람과 태양과 비와 그리고 내가 얼굴도 모르는 농부와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협업이 없다면 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뭔가를 제공해 줄 때야 비로소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이미 공적으로 그렇게 다 협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공적인 세상에서 공적으로 살지 않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게 우리 인생학교의 주장이죠.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개인의 시각으로 끌고 가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세상은 이미 공인의 시대라는 거죠. 김정은 박사도 그 송기령 작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의 해석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맞기도 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비틀려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오직 하나의 법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하나의 법칙이 모든 것들을 관통해야 비로소 똑바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양반들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생학교에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격가지들은 전부 쳐내서 결국에 남게 되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송 작가의 이야기 하나를 더 봅시다.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안온감의 어떤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여부예요. 규칙을 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나는 건 말이야 일주일에 2번 정도인 것 같아. 스터디 그룹 만들었는데 올 때 벌금 내야 될걸? 그 다음에 와서는 말이지 일 얘기 공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해. 이런 식의 규칙이 좀 섬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안전거리를 좀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디락스 거리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내 집단은 귀속이 되는 것이 나의 운명처럼 받았어요. 태어난 곳, 그러면 지연이죠. 태어난 어떤 가족, 그러면 혈연이죠. 학교도 사실 거의 예전 말로 얘기하면 뺑뺑이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럴 때의 귀속감은 우리한테 굉장히 컸던 것이 그냥 그 결속감에 대한 부분들의 원천이었다는 것이 뭐 프로야구 홈구단 그리고 또 학교랑 싸움 같은 거 붙으면 알게 모르게 응원하는 게 지금 말죽거리 자용사에 나오잖아요. 이슈는 그게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운명 같다. 그건 못 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은 뭐 연고랑 무관한 건데 그걸 선택의 연대라고. 그래서 출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네. 본인들이 선택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게임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다가온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보고 부당하다면 단연코 거부하는 어떤 결기가 좀 보이는 것이 게임 특징입니다. 먼저 이 양반은 관계의 거리를 이야기하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도 관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표현도 썼죠. 각 인연과의 관계의 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지구와 달처럼 한 짝으로 움직여야 하는 관계도 있고요. 또 태양처럼 멀리 있어야만 안전한 관계도 있죠.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외로울 땐 서로의 체온을 나눠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바짝 붙어 있게 되면 서로 의존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서 결국엔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매일 만나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 다시 시작되는, 그래야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 보는데 마치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친밀한 사람이면서도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무척 경직된 관계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속에서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들은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의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정에 이끌리게 되면 관계가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택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에서는 나에게 인간의 몸을 줬고요. 이 몸과 관련된 많은 환경과 인연들을 줬습니다. 부모가 그 첫 번째고 지역 연고가 그 두 번째이며 학연도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동안 우리는 이 준 것들을 송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못 썼던 거예요. 패싸움 나면 가서 으쌰으쌰 해주고 지역 연고에 야구팀 응원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난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나이가 50이 됐어요. 이제는 서서히 직장에서 퇴직을 할 준비들을 할 나이가 된 거죠.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국회의원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고위직 공무원이 됐을 수도 있고 변호사나 의사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분명히 자기의 주특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한 500명쯤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한다면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맥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정말이지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 송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나의 관심사와 나의 편의성을 따져가면서 새로운 선택의 연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동안에 나에게 주어졌던 인연들보다 더 나으리란 보장도 없지 말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선택의 연대를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관계의 유대를 만들어 가야 하고 말이죠. 이게 운명처럼 엮여져 갖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나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거나 어차피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똑같은 품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오히려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들은 저 영적인 세상에서 이번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또 내가 갚아야 할 빚 같은 것들과 내가 해야 할 공부 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온 겁니다. 이미 모든 건 내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송 작가나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헤매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일단 혈연은요, 피로 맺어진 인연일 뿐 가족이 아닙니다. 핏줄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턱하니 그냥 가족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를 보통 가족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의 사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미 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혼을 한 50%가 이혼을 합니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사는 방법으로 자식들은 살기를 거부합니다. 부모에게 돈은 물려받아도요, 부모의 이상과 꿈을 물려받는 아이들은 없죠.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저 혈연의 인연일 뿐인 거죠. 부부는 일심동체가 됐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같은 꿈을 꾸면서 걸어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둘 사이에 인생을 걸 만한 같은 꿈이 있나요? 이게 없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을 다 같이 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빠이빠이 해야죠. 이 가족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족은요, 원래 원대한 꿈을 꾸는 누군가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꿈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무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가가 그랬고요. 법가가 그렇고요. 도가가 그렇고 불가가 그랬습니다. 이 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 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 한비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고객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말이죠. 이제 좀 세상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작은 일들은 혼자서 하고 조금 더 큰 일은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만 결국 큰 일은 기업의 형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기업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졌는데 그 힘으로 겨우 돈벌이나 쫓고 있으니 사람들이 서서히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기업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우리들도 빨리 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노동을 파는 그런 노동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돈을 더 달라고, 더 놀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짓은 무식한 행동이에요. 이 회사가 꿈을 이뤘다면 다시 꿈을 꾸게 회사의 구성원들이 임원들에게 대들어야 하는 거죠. 오너들에게 이런 문제로 달려들면요, 그건 어떤 회장님도 어떤 대표님도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학교의 생각이 하도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정말 리얼한 현실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오늘은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